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 중요한 군사 관련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디펜스 브리핑을 전달해드릴 편집국장 이루입니다. 자, 이번 주도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오파르트 1A5 전차,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전차인데, 이 전차를 거의 3세대 전차 수준에 가깝게 성능을 향상시키는 개량 패키지가 나와서 이 전차의 최대 운영국이 그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좀 눈여겨봐야 될 소식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 아이템을 제작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이죠.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활동을 미 정보 공동체,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두 가지 신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정보 수집에 혁명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차례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레오파르트 1A5 전차 개량 소식입니다. 그리스 육군 전체 전차 전력의 40%를 차지하며 실질적인 주력 전차로 운영되고 있는 구형 레오파르트 1A5가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량으로 향후 25년간 추가 운영될 예정인데, 무기체계 개량에 인색한 우리 군 관계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소식 같습니다. 약 520여 대가 아직도 일선에서 운영 중인 그리스 육군의 노후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개량하기 위한 성능 개량 패키지가 공개됐으며, 해당 패키지에 그리스 육군은 물론 동종 전차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그리스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 패키지 개발을 주도한 EODH사는 벨기에, 스페인 합자회사인 듀마, 독일 KNDS와 협력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레오파르트 1A5 전차 개량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량 패키지는 기존 레오파르트 1 전차의 차체와 포탑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부 장치를 완전히 갈아엎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C4I 시스템과 연동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가 적용되고, 이를 위해 전차장과 포수용 조준경도 모두 교체됩니다. 포탑과 차체 주변에는 증가장갑이 추가되고 RCWS와 드론 대응용 전자전 스테이션이 설치되는데요. 이러한 개량에 따라 중량이 4톤 이상 증가하면서 엔진도 기존의 820마력 디젤 엔진에서 1000마력 디젤 엔진으로 파워업 됐습니다. EODH사 측은 현재 그리스 육군의 레오파르트 1A5 개량 시제 차량 제작을 준비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그리스가 100여 대를 보유 중인 M60A3 전차 개량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전차 도입을 도입하는 비용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비용으로 노후 전력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개량 사업, 우리 군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레오파르트 1 전차, 1960년대에 등장한 2세대 전차죠. 사실 이 전차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 많습니다. 40톤대 성능 개량을 하고도 40톤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중량 때문에 방어력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1984년까지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젊은 차량도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A5 형식 개량은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30년이 넘은 기술이죠.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화력과 기동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현대전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전차들의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최근에 독일이 생산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2, 가장 최신 버전인 A8 버전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00억 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우리 K2 전차 가격이 저렴하다라고는 하지만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줘야 한 대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전차를 한 200대에서 300대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형 전차로 구형 전차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 보유 대수가 1000대를 넘어가는 국가에서는 모든 전차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차 한 대에 지금 200억이 넘어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한 개 대대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3,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180대를 도입하면 3조 6천억이고요. 우리나라처럼 거의 2000대 가까운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전차를 전량 신형으로 교체하게 되면 싸게 잡아도 30조 원에서 40조 원은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1000대 정도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레오파르트 2는 비교적 신형이니까 차치하더라도 가장 수적으로 많은 레오파르트 1 전차는
교체하거나 개량을 해야 되는 소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00대가 넘는 이 차량들을 전부 대체를 하게 되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2와 군수지원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 버전인 A8 버전을 사게 되면 500대만 잡아도 20조 원입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레오파르트 1을 개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레오파르트 1 전차의 외형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화된 디자인으로 변형됐습니다. 일단 레오파르트 1 전차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어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가장갑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4톤 정도의 중량 증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증가장갑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FPV 드론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APS 시스템을 옵션으로 둘 수 있고요. 드론을 제밍하기 위한 전자전 시스템도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몸을 내밀고 차체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관측하게 되면 적의 저격병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CWS도 필수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스 측에서 이 전차를 개량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규 전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가격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됐던 챌린저 3 전차의 성능 개량 비용이 대당 100억 원이 좀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전차에 들어가는 개량 요소들은 챌린저 3에 적용된 것보다 더 낮은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패키지 가격은 수십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량할 때 엔진은 물론이고 트랜스미션 그리고 서스펜션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신규 전차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차의 껍데기는 물론이고 내부까지 완전히 갈아엎어서 현대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전투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차를 수백 대 단위, 거의 1000대, 2000대 단위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전차를 1대1로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을 주고 전차를 구매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대전차 무기, 특히 FPV 드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수백억짜리 전차가 단 몇십만 원짜리 드론의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전차를 구매하는 게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차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죠. 공세작전이든 방어작전이든 현대전에서 아직도 전차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강력하니까요. 공세작전이든 방어작전이든 현대전에서 전차는 아직도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전차 전력들을 최대한 개량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개량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K1 계열, 그러니까 105mm 강선포를 장착하고 있는 전차를 10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또 사실 이렇다 할 성능 개량이 없었죠. K1 E1, K1 E2 이렇게 개량을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방어력이라든가 어떤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리스의 이러한 개량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K1 전차 성능 개량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서 M48 전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M48인지 신형 전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개조하는 성능 개량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00에서 500대 정도의 M48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것들도 개량해서 예비 전력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소규모 국지전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부딪히는 전면전의 시대가 됐고요. 이 전면전의 시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후방에서 곧바로 예비물자로 손실 보충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전투 그리고 전쟁의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구형 무기 체계들을 현대전에 부합하는 형태로 성능을 개량해서 예비 전력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저는 군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정보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정보 수집 형태를 벗어나서 여기에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즉 공개 출처 정보를 보다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보고서 형태로 낸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은 그 정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개 출처 정보활동, 오신트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을 필두로 한 16개 정보공동체 IC가 오신트 활동을 정식 정보 수집 활동으로 규정하고 IC 모든 기관이 오신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작성해 공표했습니다. IC 오신트 2024-2026이라는 제목의 이 계획서는 IC 모든 기관에서 오신트 수집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요. 이번 계획서 작성에 대해 에이브릴 헤인스 D&I 국장은 오신트 분야를 전문화하고 정보 분석 업무를 혁신하며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외국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장기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역시 정보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오신트 전략은 정보기관이 조직적이고 결단력 있는 방식으로 전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향후 정보활동에서 오신트 활동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C는 오신트 정보활동 효율 제고를 위해 통합된 오신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오신트 전문 인력 양성,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신트 활동을 정식 정보 활동의 일부로 편입하고 활용해 온 것은 중국이 한 발 앞서 있었는데요. 이번 IC 계획서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들도 중국에 뒤처져 있던 오신트 능력을 강화하고 부수적 효용도 누릴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 활동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인간 정보, 즉 사람을 통해서 직접 침투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가 있고요. 기술적인 정보, 정찰 위성이 됐든 정찰기가 됐든 통신 감청이 됐든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테킨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휴민트도 그렇고 테킨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사람을 양성하고 사람을 심고 그 사람에게 공작비를 주고 또 그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처럼 굉장히 점조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자금도 줘야 되고 경력비 차원의 비용도 들어가죠. 테킨트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테킨트는 세부로 분류를 해보면 보통 시긴트라고 하죠. 신호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데 감청 장비도 사야 되고 정찰위성도 쏴야 되고 정찰기도 날려야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조직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수집의 영역은 사실 국가정보기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전 세계는 산간 오지까지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세상이 됐고요. 세계 곳곳에 말 그대로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카메라와 센서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와 센서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보면 여기에 신의 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메라, 그 카메라라는 것은 CCTV를 포함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과속단속 카메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인데 이름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분석하고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의 눈인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기술과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일부 국가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오신트 활동은 이 신의 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활동하는 그 역할을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것을 SNS에 공유를 합니다.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별 의미 없이 풍경을 찍었거나 인물 사진을 찍는데 배경에 어떤 공항이라든가 항구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해당 지역의 군사적, 안보 관련 활동을 추출해내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에 사용되는 AIS 시그널 이것들을 추적해서 어떤 군함이라든가 군 관련된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도 하고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관제 신호라든가 ADS-B 같은 시그널을 역으로 추적해서 군용기들이 어디에서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신 사진이죠. 상하이 인근에 있는 중선중공 조선소입니다. 이 부두에 지금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푸젠함이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 시운전 출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4월 23일에
증기 터빈을 잠깐 시운전해보고 다시 시동을 껐는데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증기 터빈을 켜고 이 갑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 세상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원래 중선중공에는 이렇게 많은 대형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민감한 신형 선박들이 건조되는 전략시설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보안에 굉장히 큰 신경을 써왔던 그런 지역인데, 이 근처로 민항기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민항기에서 이 중선중공을 촬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항공모함이 됐든 상륙함이 됐든 어떤 신형함을 건조하고 그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노출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지난 1년 사이에 이 중선중공 이 공장에 굉장히 많은 실내 도크를 건조해서 이 안에서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런 사진을 촬영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법도 발효를 했을 정도죠. 지나가는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도 오신트 정보가 될 수 있고요. 상업용 위성을 이용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지역에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것으로도 이 중국의 건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4월 19일이죠. 그 당시에 포착된 ADS-B 시그널입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 잡아떼고 있는데, 사실 4월 19일에 공습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함과 동시에 오신트 정보망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개 항적은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KC-135T,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죠. 두 대가 이륙해서 바그다드 남서쪽 공역에서 선회 비행하고 있는 그 항적입니다. 바로 이 항적이 포착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F-16I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고 이란 영내로 침투해서 램페이지 미사일을 발사했죠. 바꿔 말하면 이란이 오신트 정보를 조금만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더라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들어올지 알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신트 활동의 또 다른 사례, 세 번째를 보시면 이 잠수함은 4월 22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출항하는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미시시피의 사진입니다. 핵잠수함 같이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들, 군사비밀에 해당되죠.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같은 경우에는 7함대 전진 배치된 잠수함 전력이 아니라 하와이 진주만에 모항을 두고 있는 증원 전력입니다. 4월 19일에 요코스카에 들어갔다가 22일에 출항을 했는데, 이 잠수함이 출항할 때 이 요코스카에 함께 있었던 미 해군의 해양조사선 두 척, 빅토리어스와 임페커블함이 함께 나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 특히 일본과 한반도 주변, 중국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수중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고성능 센서가 탑재된 버지니아급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증원하고 여기에 두 척의 해양조사선을 증원시켜서 출동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수중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죠. 사실 이러한 정보들은 수천 수만 가지의 인텔리전스에서 유용한 인포메이션 몇 가지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무기체계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무기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람이 이것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현재 오신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지역을 초월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분석하고 어떠한 유용한 인포메이션을 추출해내는데, D&I 국장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우호적인 오신트 활동가들을 포섭해서 미국의 정보 활동에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의 급여를 줄 필요도 없고요. 수고비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이 좋아서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포섭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분석하고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강력한 정보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대부분이 SNS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해서 어떤 인지전 공작을 벌일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오신트 활동은 중국이 수년 전부터 굉장히 큰 공을 들여왔고 국가안전부 산하에 관련된 전담 조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도 이 오신트 관련된 투자와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 투자, 지원을 서둘러서 중국이나 미국보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되는 정보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